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24년도 3월 23일에 치러진 국가직 공무원 9급 회계학 관련해 가지고요. 해설과 총평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관련한 간단한 언급을 한 뒤에 저희가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 건데 올해 시험 문제가 조금 특이했어요. 그렇죠? 회계학이라고 되어 있는 시험인데 계산 문제는 굉장히 적었고 거의 이론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올해가 좀 유달리 말 문제 비중이 높았다라고 아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또 계산 문제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회계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 있어요. 계산 문제는 잘 푸는데 이론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고 반대로 좀 이론 문제는 강한데 계산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론 문제에 조금 더 강한 친구들이 점수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계산의 비중을 뒀던 친구들은 점수가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더 하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말 문제를 워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점수대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기준서 있죠. 저희는 이제 기본서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을 모아진 요약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좀 기준서의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조금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 20문제 중에서 뭐 특별한 오류라는 거는 없고요. 아마 요대로 확정 정답이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채점한 점수대로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를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 간단한 총평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20문제 풀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푸셨겠죠? 요거는 워낙 많이 나왔던 누락시 오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죠. 간단한 오류예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을 맡겨놨으면 이자 수익은 발생하는 거죠.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는 그거는 현금주의에서 그런 거고 발생주의상에서는요. 차변의 미수이자라고 해서 자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라는 것도 회계 처리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 이쪽부터 잃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소. 근데 이 거래 어디에도 부채는 없어. 부채는 불변.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으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본은 과소다. 자,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이 과소죠. 기록을 안 하면 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과소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익도 과소다. 요게 다 과소 계상된다라고 써 있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요 문제는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타입의 문제는 주로 지방직에서 많이 내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지방직에도 비슷한 타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소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는 표시에 대한 얘기네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좀 화면이 연결이 좀 안 돼서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당연하죠. 계속기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경영진이라고 했고 2번도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잘 보셨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소수령 정보도 비교 정보 포함하죠. 정답은 4번이죠. 우리 표시 방법은 바꿀 수 있어요. 기준에서 바꾸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 더 바꾼 방법이 목적 적합하고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틀린 표현이죠. 정답은 4번이었다. 그럼 바로 3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는 거의 다 잘 맞추셨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요건 현금흐름표 문제죠. 현금흐름표에서 직접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5만 원이래요. 그럼 발생주의상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위에 물음표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밖에 없어요. 계산은 엄청 간단하게 냈죠. 그렇죠? 선수라는 건 부채니까 부채가 늘었습니다. 8천 원이 늘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어 5만 원이 됐대요. 그렇다면 올해 발생한 임대료 수익은 4만 2천 원이다. 정답은 1번. 자, 그럼 다음 문제요. 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외워서 이 문제도 정답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보다 높대요. 그러면 기대 중위도 높기 때문에 할인 발행될 수밖에 없어요. 할인 발행하면 매년 인식할 이자 비용 느는 것도 다 보셨을 거고 할증 발행 자금 잔액이래요.
처음에는 뭐 10,000원 있다가 그걸 점점 상각해 나가면 금액이 줄죠. 그래서 잔액이란 부분을 좀 보셨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바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도 무형자산은 제가 거의 말문제로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 보셨던 부분일 건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조금 낯선 선지를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배운 거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게 있고 한정인 게 있잖아요.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요거는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와 개발로 구분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간다? 연구요. 한 100번은 했어요. 2번은 틀렸고 3번에 보시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걸 고르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지출이 예상된다고 비한정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요건 기준서에 들어가 있는 원문인데 전혀 보지 않았던 선지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가 분명히 답으로 고르시면 큰일 난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기준서 원문은 제가 교재에 유인물 있죠?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그런 해설지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것이 비한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한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니까 요거는 X입니다. 4번도 어떠냐면 유한한 무형자산이래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상각을 중지한다. 중지하는 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제거되는 날 중 이튿날이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좀 관계없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1번을 선택하셨어야 됩니다. 나머지 2, 3, 4번 선지 중에선 특히 3번 선지 이런 거를 내가 안 본 선지니까 답이겠지라는 것보다는 확실한 정답을 고르시는 게 이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은 뭐 기다렸죠. 그쵸? 제가 올해 측정 나옵니다라고 한 100번 얘기했는데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거랍니다. 자, 1번 역사적 원가래요. 역사적 원가는 발생일이죠. 측정일이 아니고. 그래서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보이죠? 요걸 사용하여 자산부채 및 수익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역사적 원가 발생일, 현행 가치는 측정일. 2번 보시면 현행 가치가 바로 나오네요. 현행 가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부채 수익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 3, 4번 중에 답이 있겠죠. 4번은 자산의 현행 원가예요. 제가 뭐 샤넬 가방도 얘기하면서 지금 다시 살려면 얼마 줘야 되니? 라고 했던 부분이죠. 동등한 측정일 원가 포함.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아파트를 팔아야지 시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죠. 사고 싶은 사람은 100만 원에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시가가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죠. 공정 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는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산을 매입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가를 결정합니까? 자산을 매도할 때 그리고 부채를 이전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수치가 아니고 지급하게 될 가격이라서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틀린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인 유출 가격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매도라는 부분을 잘 기억했다면 아마 정답을 3번으로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틀린 거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거를 한번 골라보죠. 자, 1번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 표시하면 우리 또 이연법인세가 또 나왔어요.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죠? 반드시 비유동으로 가니까요. 영업주기는 사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까지 실현되는 시점 맞고요.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은 못 나오죠.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죠. 재분류 조정은 공시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항목들을 재분류 조정했는지를 저만 알까요? 기업만 아는 게 아니고 어떤 항목들의 재분류 조정이 있었는지는 당연히 공시를 해줘야 돼요. 회계의 목표는 기업이 스스로 알겠다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공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그럼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요런 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계산 문제로 나왔으면 더 잘 풀었을 건데 살짝 좀 내용이 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는 부분들에서 맞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재고는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 맞죠? 그럼 취득원가는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또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매입 원가랑 전환 원가 및 그걸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완벽. 그리고 2번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로 저가법 쓸 때 건 바이 건이라고 했었죠. 항목별로 적용해요. 하지만 조별까지는 된다.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적용하는 이런 조별은 가능하다. 2번은 조별 가능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 4번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재고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답니다. 그러면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결과 새로운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랑 수정된 순실현 가능 가치 중 큰 금액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취득원가 돌아가요. 요 금액이 있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대요. 그럼 이걸 초과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가죠. 한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뚫고 못 가는 요 리밋을 정해놨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기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큰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작은 금액이 돼야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볼게요. 순실현 가능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고의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참 한국말 어렵죠? 자, 이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평가 손실을 환입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자, 우선 평가 손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주로 매출원가라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씁니다. 자, 요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환입은 요걸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충당금이 오고요. 대변 쪽에 매출원가라는 친구를 빼요. 그래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 요거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차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 요 4번 선지도 우리 기본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읽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환입이란 부분이랑 차감이란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아마 정답을 4번으로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분개 좀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근거를 좀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3번.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인데 4번 선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 지금 좀 정확하게 구문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 유형자산에 관한 또 말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래요. 1번. 우리 유형자산은 기계장치나 뭐 건물 이런 거다 보니까 쓰다 보면 하도 유지보수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수선 유지하는 건 다 비용이죠. 이런 건 뭐 이번 연도만 잠깐 고치고 내년도 가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바로 이번 연도 시점에 포함하지 않고 장부 금액에 보태지 않고 즉시 비용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입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요거 나왔잖아요. 제가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강조했잖아요. 효익은 직접 효익, 간접 효익 둘 다 포함. 모두 포함. 제가 이거 공기청정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안전 또는 환경상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대잖아요. 그럼 그건 자산 될 수 있죠. 자산으로 인식한다. 2번이요. 2번. 그렇죠? 공기청정기 아마 어디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2번이 답이고 3번은 어떠냐면 뭐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죠. 인식 요건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제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풀었는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괜히 또 낯선 선지가 있어서 그거를 또 헷갈렸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1번은 일상적 수선 유지비, 3, 4번은 이건 인식 요건.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 자, 그러면 이제 9번까지 또 말 문제였고 마지막 또 10번 문제도 또 있네요. 자, 이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다 좀 잘 보던 선지들은 아니에요.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요거는 자본에 관한 얘기지만 개념 체계에 나와 있는 자본과 자본 유지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이 자본인 거는 맞죠. 그리고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부르는 재무적 개념. 제가 돈으로 측정하는 자본이 회계에서 쓰는 자본과 동의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명목 화폐 단위 기억나시죠? 이 재무자본에 들어가는 게 명목 그리고 불변. 그래서 요 명목 화폐 단위가 저희가 회계에서 쓰는 그 자본 용어랑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재무자본은 회계상 지분의 그 자본,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라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 유용자들이 주로 명목상의 투하 자본이나 명목 보이죠? 구매력 유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 재무적 자본을 골라야죠. 명목이랑 불변 구매력 또는 불변 화폐 단위라고 부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재무자본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그럼 4번이겠죠. 자, 4번도 기준서 원문을 좀 볼게요. 비록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택된 자본 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좀 고쳤죠. 그래서 알 수 있다.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1, 2, 3번은 다 얘기했던 선지예요. 그래서 1, 2, 3번이 확실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면 자연스럽게 4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들으시면서 어떡하지 기준서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냥 올해 답은 4번이었다. 하지만 1, 2, 3번은 충분히 제가 수업에서 봤던 얘기니까 이런 걸 더 확실하게 아는 것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번까지 해서 말문제 조금 많이 풀어봤네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올해 어음 할인 안 나올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어음 할인이 나왔네요. 근데 어음 할인이 나오긴 했지만 요것도 수업 시간에 풀어본 경험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 예상 문제 할 때는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잘 기억했다면 풀 수 있으실 건데 쉬운 문제를 냈어요. 이자가 없는 거거든요. 이자가 붙으면 그건 좀 계산이 복잡한데 이자가 전혀 안 붙는 어음이래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은행에다가 넘긴 거죠. 넘기면서 은행이 수수료를 가져갔어요. 그럼 그것만큼 제가 손해보고 돈 받는 거라서 은행이 얼마나 할인해서 가져갔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10만 원인데 은행에서 10%로 할인을 해요. 대신 은행이 다 해서 지금 12개월 중에 3개월치만 저희가 은행에 가서 먼저 융통을 해온 거기 때문에 은행은 딱 요 개월수만큼만 가져가요. 요게 곧 처분 손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에 12분의 3을 해달라라는 거였고 계산 결과상 2,500원이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만 원짜리 주고 저 97,500원 받아 나오거든요. 얼마 손해예요? 2,500원. 그래서 그게 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럼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는 계약 식별이요. 계약이 식별되려면 5가지 모두 충족이죠. 1번.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맞죠? 지급 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고 이랬으면 돈 받아야죠. 회수 가능성은 높다. 답은 2번. 자, 2번이 요거예요. 저희가 계약에 실질이 있으려면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계약을 식별하려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계약의 결과로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돼야 돼요. 변동이 안 되면 그건 실질이 없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금액들이 변동돼야지만 실질이 있는 계약이니까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 얘기고요. 변동된다. 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이에요. 잘 푸셨겠죠? 제가 기초기만 나오면 그리는 것, 뭘 그리는 것이다. 그냥 T계정 그려서 그리다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합니다. 기초기말이 보여. 그럼 요거 가지고 풀란 얘기일 거니까 한번 메꿔보죠. 자, 재고는 기초가 30, 기말이 20이면 저는 여기에 10을 쓰고 이렇게 슬래시를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이 보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보이네요. 매출 원가가 여기 필요한데 있는 자료가 200에 80% 해보면 되죠. 160. 그럼 우리 올해 매입액 150. 자, 이제 150 가지고 뭘 풀란 얘긴데 이 매입액 중에서 외상으로 산 거는 60%만이래요. 그럼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다.
자, 매입 채무는 부채라서 여기가 기초, 기말이죠. 여기가 10. 요거네요. 현금 지급액.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저 150에 60% 하는 거예요. 60% 해보면 90. 그러면 80. 정답은 1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기말이 나오면 크게 뭐 엄청난 생각을 해서 푼다기보다는 바로 요 계정 과목을 떠올려서 필요한 자료를 메꾸시는 거,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은 올해는 계산이 조금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머릿속으로 복잡한데 계산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꽤나 좀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계산이 전부 다 심플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4번 가보죠. 이 문제도 종합원가죠. 여러분들 종합원가는 뭐? 종합원가인데 요거 가중평균법 잘 보셨나 모르겠다. 가중평균법은 기초랑 단기 착수에서 나온 원가를 다 썩죠. 그래서 25,000원 배부하고 44,000원을 배부할 겁니다. 물음에서 요구하는 거는 완성품이네요. 완성품. 그리고 재료는 초반에 들어가고 가공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답니다. 그러면 재료랑 가공의 환산량을 각각 집계해야지 라고 정리해 주시면 다 해석을 하신 겁니다. 기초는 300개였고요. 착수된 게 2,200개입니다. 기말은 500개고요. 그리고 이 중에 나머지가 완성된 거겠죠? 그럼 2,500개고 여기는 2,000개가 완성품 수량입니다. 자, 이제 재료와 가공을 계산해 보죠. 자, 재료는 여기는 2,000개, 가공도 2,000개. 하지만 이쪽에 기말 제공품은 재료는 다 들어갔죠? 500개. 가공은 0.4만 됐습니다. 200개. 그래서 전체 2,500개고요. 여기는 2,200개입니다. 자, 저희가 할 건 이제 요거 가지고 원가 나눠주면 되죠. 재료는 2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요 친구는요, 몇 퍼센트 차지하냐 요거죠. 그리고 가공은 44,000원을 배부할 건데 요 중에 요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면 원가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분을 좀 하기 쉽게 줬죠. 여기서 2만원이고 여기는 4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총 6만원. 완성품에 들어갈 원가는 6만원이다 라고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공원가랑 뭐 재료원가랑 각각 구분 집계하는 건 아실 거고 평균법이라는 거를 첫 줄에 잘 보셨어야 돼요. 원가를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배부하는 거였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잔실수만 없었다면 잘 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15번도요. 요것도 뭐 대비했던 복수 제품이죠. 복수 제품. 제가 복수 제품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인 것처럼 만들면 된다. 그래서 복수 제품 나오면 다행이죠. 뭐 우린 열심히 풀고 들어갔었으니까 요런 거 나오면 바구니에 담으면 되지. 8대2로. 그러면 요 단공이 필요하죠. 판매가랑 당해당 변동원가로 주면 나는 한 개 팔면 20원. 얘는 한 개 팔면 40원이 남습니다. 단공이고 요걸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돼요. 8대2를 써도 좋고 4대1을 써도 좋은데 보이는 게 8대2니까 저는 8대2로 할게요. 20원짜리 8개 들어갈 때 40원짜리는 2개로 넣어줘. 이렇게 하면 한 바구니가 벌어다주는 단공이 나올 겁니다. 그게 24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240원짜리 몇 개 팔아야지 3,000원의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손익분기점이라 3,000원과 나눠주시면 됩니다. 240이라서 살짝 나누기가 조금 애매했네요. 그죠? 그럼 뭐 4대1로 하셔도 좋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12.5라고 나옵니다. 이 세트 안에 A를 물어봤으면 8개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수를 잘 곱했을 때 100개라는 A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이 나올 겁니다. 자, 요것도 잘 맞추셨겠죠? 제가 뭐 요즘 자주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보여드렸던 거니까 복수 제품도 잘 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6번은 변동원가 계산이네요. 변동원가 계산은 경영자가 쓰는 거죠? 의사결정하려고. 근데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보고 목적이네요. 그게 바로 변동원가가 필요한 이유죠. 2번. 2번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판매관리비는 뭐라고 했어요? 홍보하느라고 들어가고 이런 건데 저게 어떻게 제품원가입니까? 제품원가에 들어가는 건 변동 제조원가 들어가요.
하지만 변동판관비는 변동비는 맞는데 변동원가는 맞지만 제품원가는 아니죠. 제품은 제품을 만드느라고 들어가는 거지 그걸 다 만든 걸 홍보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판관비를 포함시키진 않죠. 그래서 2번은 저게 잘못됐어요. 3번은 전부원가에 비해 제품원가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부는 1, 2, 3, 4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변동은 어디까지만 넣어요? 1, 2, 3요. 제품 원가의 구성 항목이 좀 적죠. 그래서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얘기고 고정 제조간접 원가 다 그냥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품도 만들기 위해 고정 제조간접 원가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제품이 팔렸을 때 비용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로 그냥 처리해 버리다 보니 벌었을 때 비용 처리해야 되는 수익 비용의 원칙과 조금 안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살짝 좀 허무했어요. 그렇죠? 변동 판관비가 어떻게 제품 원가입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요것도 원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올해 시험 문제 내신 분이 계산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원가 관리 회계인데도 말 문제를 2개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문제 구성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가에 대한 그냥 이론적인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랍니다. 1번 메모리 뭐예요? 기발생 원가. 이미 써서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는 원가죠. 이미 발생한 과거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 맞습니다. 2번 조업도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총 변동원가는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총 고정원가는 발생 총액이 일정하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한데 총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 4번 중에 답이 있을까요? 4번은 뭐? 직접 재료랑 직접 노무는 기초원가 맞고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가공원가 맞죠? 그럼 3번이죠? 3번은 잘 생각해 보세요. 관련 원가래요. 이제 앞으로 의사결정할 때 내가 의사결정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원가가 아니고 향후에 제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원가란 차이를 일으키는 미래 원가입니다. 미래 원가.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은 있어요. 제가 의사결정을 하면 앞으로 그 원가가 들 거라고 보는 것이 관련 원가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18번 갈게요. 요것도 좀 어려웠을까요? 옆에 사유를 다 적어놨는데 조금 낯선 형태는 맞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생님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했지만 비고란에 이게 어디서 쓴 건지를 다 줘갖고 구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잘 상단으로 가보시면 중앙간서 A에 사업형 회계 프로그램 관련 자료다. 재정 운용표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재정 운용표가 프로그램 순원가에서 관리 운영비 더하고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더하고요. 그리고 비배분 수익을 뺍니다. 자, 요걸 빼면 재정 운영 순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요거를 채워보란 얘기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프로그램을 이걸 운영하느라고 요만큼을 썼대요. 여러분들 뭐 정보회계 이런 거 보시면 정보가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 들어간 직접적 관련성 있는 게 프로그램 총원가예요. 뭐 연구개발했나 보죠. 뭐 그리고 각종 뭐 인건비 이런 거 중에서 프로그램 총원가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직접 쓴 거예요. 얼마 썼나? 31,500원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달된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요 수익을 2만 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통해 조달했으니 여기 들어갈 진짜 프로그램에서 쓴 거 진짜 얼마 썼냐? 그럼 11,500원이다. 그러면 1번은 지금 물어보는 게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이렇게 수익을 뺀 순원가라면 11,500원이 맞습니다. 자, 관리 운영비는 제가 요거 여러분들도 조직이다 보니까 뭐 복리후생도 있고 각종 그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게 관리 운영비라고 했었어요. 여기 있죠? 행정 운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 그래서 이게 관리 운영비입니다. 4만 원이요. 그리고 비배분 비용은 감비나 자산 처분 손실.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없는 거. 그래서 얼마를 썼나 봤더니 500원이요. 그리고 비배분 수익 보이시죠? 그래서 비배분 수익이 얼마나 있냐면 1,000원.
그래서 그걸 빼면은 재정운영 순원가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답이 잘못됐을 거예요. 요게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프로그램 순원가 11,500원이 맞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저 행정운영성 경비를 말하는 거니까 맞고요. 재정운용 순원가는 결국 요거를 빼보시면 얼마가 되느냐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비배분 수익이 1,000원이죠. 1,000원. 그러니까 요게 계산해 보시면 51,500원에서 500원을 빼야죠. 그러면 51,000원입니다. 51,000원. 그리고 비교한 수익을 빼야 되니까 51,000원에서 1,000원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50,000원이 맞죠. 그래서 이 중에 잘못된 거는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결과사항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틀린 거를 잘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특이했지만 옆에 비고란에 써 있는 그 내용들을 잘 보셨다면 우리가 늘 친숙하게 다뤄봤던 이 양식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9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라고 해서 기타 유동자산은 뭐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등을 말하는 거 맞고요. 뭐 중앙간섭 또는 기금의 순자산 변동표에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 결과, 조달가 이전, 그리고 조정항목, 기마순자산으로 그분 표시한다. 맞고요. 무주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이죠. 뭐 국가 외의 상대방과 교환 등을 취득해서 자산을 취득했다면 공정가액을 원가로 하고요. 정답은 4번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암기하셨던 국가회계 실체 사이에 발생한 관리 전환이 유상거래래요. 그럼 장부금액이에요. 공정가치예요. 공정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뭐 다 맞췄겠죠? 회전율 많이 연습했던 기초기말 나오잖아요. 그럼 평균이니까 평균이 얼마야? 500원. 요거랑 5회 곱하면 매출액. 재고는 뭐 평균 내면 요게 400원인가요? 그러면 1600. 요게 매출원가니까 빼시면 900원이다. 정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잘 골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아마 나중에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보셨으면 다 아는 얘기였는데 내가 너무 긴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틈틈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간 기준서 원문을 조금 많이 포함하긴 했으나 그래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모두 다뤘던 것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에 대한 저희가 총평은 마무리가 해설은 됐고요. 제가 해설의 저 기재한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24년도 국가직 9급 회계와 관련한 해설과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가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회계 원리 관련해가지고도 같이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회계학과 거의 시험 문제가 동일한 건 알고 계시죠? 저희가 13번 문제까지는 모두 국가직과 동일하고요. 나머지 원가관리 회계랑 정보회계 부분만 또 재무회계 문제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앞쪽에 13번까지는 국가직 회계학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4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해서 다른 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회계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회계학인데 회계학이죠 정말.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는 거의 말문제를 좀 많이 냈던 회차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론서를 자세히 읽었어야 되는데 이론서는 대충 읽고 나는 문제만 열심히 풀래라고 했으면 약간의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학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좀 수반돼야 되는 시험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14번부터 해설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14번은 우리 질적 특성이죠. 안 나오면 서운할 뻔했던 그런 친구예요. 자, 보강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랍니다. 보강에는 총 4개죠. 비교 가능성은 유사점, 차이점 맞고요. 일관성과는 구별되죠. 그렇죠? 일관성과는 우리가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라고 했으니까요. 2번. 검증 가능성은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히 표현했는지 정보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 주는 거 맞습니다. 검증은 직접도 되고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적시성은 제때 이용 가능한 거 맞아요. 근데 따라서부터 뒤가 틀렸죠. 과거 정보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적시성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일부 정보는 오랜 기간 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어 표시하면 이해가 잘 되죠.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는 우리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저희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하죠. 근데 그걸 안 했대요. 그럼 옳은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가 이런 겁니다. 저희는 뭐 대손상각비 또는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비용을 처리하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걸 재무상태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비용을 누락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과소라서 오히려 이익은 과대예요. 비용 처리를 못한 거니까요. 틀렸고 당연히 그러면 4번도 말이 안 되죠. 대손상각비 자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은 너무 많죠. 쉽게 말하면 매출채권을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인 거라서 과대예요. 오히려 있어야 될 충당금은 기록이 안 됐으니까 과소계상. 정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6번은 수정분계가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수정분계는 제가 문제 풀 때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이렇게 금액을 큰 금액으로 보시면 어렵고 월로 나눠서 계산해 보시면 잘 할 수 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랍니다. 자, 푸는 요령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1년치로 보지 말고 12개월로 나눠 보시면 월에 300이죠. 저는 이렇게 좀 바꿔놓고 풉니다. 월에 200, 요것도 1년이니까요. 12로 나누면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800원이라고 쓰지 마시고 그걸 좀 나누어서 보시면 좋겠다. 400원.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요. 1년치 보험료 3,600원을 선급을 했대요. 그럼 벌써 9개월 지났죠? 그거만큼 저희는 비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가 나오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죠. 300원 곱하기 9. 그래서 2,700원은 마이너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선급 임차료가 있네요. 자, 8월 1일자에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근데 저희는 8, 9, 10, 11, 12, 5개월치는 올해 비용이 맞지만 7개월치는 내년도 비용이라서 회계처리상 이렇게 됩니다. 대변 쪽에 과하게 처리한 비용을 줄이죠. 여기 임차료 1,400원을 차규로 2월시킵니다.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이익에는 플러스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월 1일자 선수수익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 창고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는데 선수수익 일단 부채로 달아놨어요. 그중에 3개월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3개월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400원에 곱하기 3 대변의 수익, 임대료 수익이죠. 그래서 1,200원을 이렇게 더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5,000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2,700원 빼고 1,400원 늘리고 1,200원 늘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2,600원이네요. 그럼 결국 100원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9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4,900원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정답으로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7번은 차입원가 자본화 얘기입니다. 자, 물리적 제작 이전에 각종 인허가 얻는 것도 차입원가 자본화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개시 요건이 맞다라고 했죠. 각종 인허가부터 우리 시작한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2번은 살짝 헷갈리죠? 그럼 3번 가볼게요.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이미 완성이 됐대요.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 업무 등만 진행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본화는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냐면 100% 완성이 됐을 때 입주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완성이 됐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본화가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써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는 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회계 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 이자율, 이런 것도 재무제표 주석에 어떻게 산정돼서 나온 자본화 이자율인지를 공시한다라는 건 맞고요. 그럼 2번이 잘못된 거죠. 토지를 개발활동 없이 그냥 가지고만 있대요. 이러면 자본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그냥 자본화라는 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차입원가 자본화를 위한, 적격자산을 위한 지출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는 자본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화에 대한 개시 요건이었네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지출이 없이 단순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자본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었네요. 그럼 18번으로 가봅시다. 자, 18번 문제는 문제를 보시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고요. 이 문제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확정채무랑 다르다. 당연하네. 2번은 뭐예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은 했지만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인데요. 그럼 충당부채가 아니고 우발부채죠.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주석 공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우발부채가 잠재적 의무라는 걸 알았다면 2번을 바로 선택했을 겁니다. 우발자산은 자산 인식 안 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래서 당연히 인식하면 안 되고 충당부채의 그 인식 요건인 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다 들어가죠. 그러면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금 흐름표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0원이래요. 올해는 내신 분이 전부 다 현금 흐름을 먼저 줄 테니 너는 발생주의상 금액을 찾으라 라는 형태네요. 단기순이익 물음표요. 자, 나머지 이제 부호 붙여봅시다. 이렇게 해서 10,000원 나오면 된대요. 자, 성급보험료는 자산이죠. 자산은 부호를 반대로 넣습니다. 미수수익 때 자산이죠. 헷갈리지 않으려면 자산은 조금 체크해 두시고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요.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자, 부호 다 넣었고요. 3,000원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정리가 되고 결국에는 이게 8,000원을 마이너스 했는데 10,000원이래요. 그럼 올해 단기순이익은 얼마였다? 18,000원이었다. 4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는 자산 총계인데요. 어디 자산 총계인가 잘 보시면 기말 자산 총계입니다. 잘 풀어놓고 또 기말 자본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늘 봤던 문제는 위치 잘 보시고 물음표를 좀 확실하게 할게요. 자, 이 회사는 기초에 자산은 800원, 부채는 400원. 그래서 기초 자본은 400원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자, 400원 가지고 영업활동도 하고 자본거래도 하고 그래서 단기순이익으로 100원 자본이 늘어났고요. 유상증자에서 또 200원의 자본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재평가로 인해서 자본이 는 것도 있죠. 단기순이익 말고 기타 포괄순이익도 있으니까요. 50. 자, 그러면 여기다 들어갈 자본이 먼저 나오네요. 다 는 거밖에 없어요. 350원 늘어났기 때문에 750원이에요. 기말 자본이. 근데 기말 자본은 750이지만 우리 기말 부채가 300이 있기 때문에요. 물음표를 잘 해놔. 여기 있는 기초 자산은 기말 자산은 둘의 합인 1050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을 선택하시면서 모든 제가 문제는 좀 풀어드렸고요. 앞쪽에 좀 말문제 비중이 높아서 그거랑 같이 해보면 여기서도 말문제가 거의 한 2-3개 정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히 좀 보시라라고 하는 그런 회차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문제 좀 풀어봤고요.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작년보다 오히려 계산이 좀 줄어서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이론 문제를 좀 많이 안 푸셨던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점수대가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원리 과정도 제가 20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같이 업로드한 그 해설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회계 원리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